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마음속에 어쩌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를 그 심리적 덫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후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쓴 힐링무비 3부 거절 영역이라는 책, 그 일부 내용을 바탕으로요. 우리가 왜 때때로 관계에서 좀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면서 힘들어하는지 그 뿌리를 한번 같이 탐색해 볼까 합니다. 책에서는 이제 거절, 불신, 수치심, 또 박탈감, 소외 이렇게 5가지 주요 덫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이 덫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 사례랑 영화 속 장면들을 통해서 좀 생생하게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당신 마음속에 그 숨겨진 패턴을 해독하는 여정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덫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거절의 덫입니다. 혹시 뭐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 20대 직장 여성 희수 씨 사례인데요. 남자친구랑 연락이 조금만 뜸해져도 막 극심한 불안에 시달린대요. 나랑 헤어지려는 거 아닐까? 혹시 날 떠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아예 그냥 차라리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할까? 뭐 이런 고민까지 한다는 거죠. 네, 바로 그 희수 씨 사례가 거절의 덫, 그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경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나를 떠나거나 버릴 거다. 이런 아주 깊은 두려움이에요. 희수 씨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머니랑 떨어져 지내면서 느꼈던 그 불안정함 있잖아요. 그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성인이 되어서도 그 관계 패턴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엄마를 붙잡고 싶었는데 혹시 혼날까봐 그냥 멀리서 지켜봐야만 했던 그 어린아이의 슬픔이 계속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아, 정말 그 어린 시절의 경험이 이렇게나 깊게 연결되는군요. 그럼 이렇게 거절의 덫에 빠진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좀 보이나요? 항복이에요. 나는 뭐 어차피 버림받을 운명이야. 이렇게 약간 체념하듯이 생각하고 관계 속에서 계속 불안해하면서 상대방의 애정을 막 갈구하는 거죠. 사랑한다, 보고 싶었다, 이런 확인을 자꾸 원하고 이게 좀 충족이 안 되면 쉽게 상처받거나 아니면 확 분노하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회피입니다. 이 버려지는 고통이 너무 두려우니까 아예 깊은 관계 맺는 것 자체를 피하거나 아니면 아주 피상적인 관계만 맺는 경향이에요. 뭐 때로는 일이나 약물 아니면 다른 취미 같은 것에 과도하게 몰두하면서 그 감정적인 공허함을 달래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회피.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가 이제 반격인데요. 이게 좀 흥미로워요. 상대방의 아주 사소한 행동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연락이 좀 늦거나 약속에 좀 늦는 거. 이런 것만으로도 이거 나를 버리려는 신호 아니야? 이렇게 확 확대 해석을 해서 먼저 막 화를 내거나 관계를 그냥 끊어버리는 방식이에요. 약간 네가 날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널 버릴 거야. 이런 식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행동 때문에 결국 진짜로 관계가 망가지고 버림받는 경험을 반복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정말 덫이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이게 벗어나기가 쉽지 않겠어요. 혹시 영화 속에서도 좀 이런 비슷한 감정을 다룬 장면들이 있을까요? 그럼요. 많죠. 예를 들면 영화 There Will Be Blood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아주 냉정하게 버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 보면 정말 버림받는 사람의 그 깊은 상처가 느껴지죠. 또 영화 여행자에서 아버지가 딸 진이를 고아원에 맡기고 그냥 떠나버리는 그 장면의 먹먹함. 이것도 거절에 덫이 주는 슬픔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듣고 계신 당신에게 떠오르는 정면 같은 거 있으신가요? 이 덫의 핵심은 결국 관계의 끝, 그 버려짐에 대한 아주 극심한 공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절의 덫에서 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요, 대인관계에서 뭐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갈등이나 약간의 거리감 있잖아요. 그런 거랑 나는 버림받을 거야 하는 자신의 그 과장된 불안을 좀 분리해서 인식하는 연습, 이게 필요해요. 모든 관계의 변화가 곧 나에 대한 거절은 아니다. 이걸 좀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거절의 두려움은 외부의 확인이 아니라 내면의 어떤 단단함과 용기를 통해서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내면의 단단함과 용기. 근데 이렇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때로는 아무도 믿을 수 없어. 뭐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할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덫, 불신의 덫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불신의 덫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나를 좀 부당하게 대하거나 이용하거나 상처 줄 거다 이런 뿌리 깊은 믿음입니다. 약간 사람들은 다 속셈이 있어. 언젠가는 배신당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 결혼 10년차인 준수 씨 사례를 보면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아내가 그냥 직장 동료 차를 차고 귀가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밤새 아내를 막 의심하고 추궁하는 거예요. 아니, 아내가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믿지를 못하는 거군요? 네, 전혀요. 준수 씨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길에서 주운 돈으로 장난감을 샀는데 하필 그때 엄마 지갑에서 돈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도둑으로 몰려서 엄청 심하게 혼난 경험이 있어요. 그때 어머니가 아무도 믿지 마라, 너 자신만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계속 되새기면서 자랐다고 하고요. 이런 경험들, 그러니까 뭐 어린 시절의 학대, 그게 언어적이든 신체적이든 성적이든 포함해서요. 또 부당한 비난, 아니면 불신이 아주 팽배한 환경에서 자란 경험 같은 것들이 이런 불신의 덫을 만듭니다. 이 덫에 걸린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의도를 의심하고 시험하고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오해하고 자기만의 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패턴을 보여요. 아, 듣기만 해도 힘드네요. 영화 아메리칸 뷰티에서 그 옆집 이웃을 계속 의심하던 아버지 모습이나 아니면 베를린에서 하정우 씨가 연기한 표종성이 아내 전지현 씨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그런 상황이 딱 떠오르네요. 이런 관계는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힘들죠. 이런 불신의 덫에도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대응 방식이 나타나는데요. 항복하는 사람은 자기가 학대받거나 기만당할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그런 관계를 반복하거나 오히려 그런 사람한테 끌리는 경향을 보여요. 회피하는 사람은 또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아예 깊은 관계를 피하고 자신에 대해서 거의 드러내지 않죠. 그리고 반격하는 사람은 배신당할 거라는 생각에 먼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가거나 아주 사소한 일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관계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자기가 당했던 방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야, 정말 그야말로 악순환이네요. 그럼 이 불신의 덫은 어떻게 좀 풀어갈 수 있을까요? 처음에 회사는 너무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렇게 흑백 논리로만 보려는 시각에서 좀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행동은 결국 자기 불신만 더 강화시킬 뿐이니까 그걸 좀 멈추려고 노력해야 하고요. 신뢰라는 게 그냥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고 관계 속에서 차츰차츰 쌓아가는 거라는 걸 이해하는 게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불신은 흑백 논리를 넘어서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려는 어떤 호기심과 점진적인 신뢰 쌓기를 통해 극복될 수 있습니다. 네, 호기심과 점진적인 신뢰 쌓기, 불신을 넘어서 이번에는 수치심의 덫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건 또 어떤 느낌일까요? 이건 뭐랄까, 나는 근본적으로 뭔가 결함이 있어서 진짜 내 모습을 알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아주 깊은 믿음이에요. 겉으로는 뭐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늘 자기가 부족하고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거죠. 그 좋은 회사 다니면서 능력 있다고 인정받는 동준 씨 사례가 아주 대표적인데요. 아니, 겉으로는 성공했는데도 속으로는 수치심을 느낀다고요?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그렇죠. 동준 씨는 칭찬을 받아도 사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언제 해고될 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에 시달린다고 해요. 팀 프로젝트에서 좋은 성과를 내도 제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우리 팀이 1등 했을 텐데 하면서 자책하고요. 근데 이분의 아버지가 교수님이셨는데 아들에게 항상 아주 높은 기준을 요구하면서 비판적이셨대요. 넌 뭐 이 정도 학기 안 되니? 언제 아빠 자랑 좀 시켜줄래?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런 말들이 동준 씨에게는 아주 깊은 수치심으로 남게 된 겁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이 오히려 나는 늘 부족해 라는 낙인처럼 작용한 거죠. 아, 부모님의 그런 비판이나 비교 아니면 충분하지 못했던 사랑과 인정이 이런 덫을 만드는 거군요. 정말 안타깝네요. 영화 중에 When did you last see your father? 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아버지가 아들이 상 받은 걸 오히려 비웃는 듯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경험이 쌓이면 정말 깊은 수치심이 생길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이 덫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성취를 잘 인정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막 몰아붙입니다. 또 자기보다 좀 뛰어나 보이는 사람한테는 질투나 경쟁심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어떤 약점이나 실수가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죠.
여기서도 그 세 가지 대응 방식이 나타나는데요. 항복하면 그냥 나는 결함투성이야 이걸 받아들이고 굉장히 위축되어서 지냅니다. 칭찬을 받아도 오히려 불편해하고요. 회피하면 실패나 비판이 너무 두려워서 도전 자체를 피하게 되고요. 반격하는 경우는 이게 좀 흥미로운데 자신의 결점을 감추려고 오히려 더 우월한 척, 완벽한 척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비판에 극도로 예민하고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되죠. 책에서는 이게 경장의 덫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완벽주의적인 모습이 사실은 깊은 수치심의 반격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 수치심의 덫에서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자신의 그런 부정적인 자기 인식이 현실 그 자체라기보다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좀 왜곡된 렌즈일 수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 누구나 약점이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 실수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걸 좀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수치심을 느끼지만 그거 잘 드러내지 않거나 혹은 자기 자신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수치심은 완벽주의를 좀 내려놓고 자신의 약점까지 수용하는 자율성을 통해 다룰 수 있으며 이게 진정한 자기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정말 중요한 이야기네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덫, 박탈감의 덫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또 어떤 느낌인가요? 이거는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거나 내 필요에 관심을 갖지 않을 거야 이런 느낌이 핵심이에요. 늘 뭔가 채워지지 않는 듯한 그런 정서적인 공허함, 허전함을 느끼는 상태죠. 친구는 많은데 늘 외롭고 공허하다는 서희 씨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친구가 많은데 외롭다고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네, 그렇죠. 서희 씨는 사람들과 막 어울릴 때는 즐거운데 혼자 집에 딱 돌아오면 깊은 허무감에 빠진다고 해요. 자기는 남들한테 늘 도움을 주고 맞춰주는데 정작 자기가 힘들거나 뭔가 필요할 때는 기댈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끼는 거죠. 어차피 기대 안 해요. 그냥 너무 허무하고 공허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서희 씨는 아버지를 좀 일찍 여의고 생계 때문에 바빴던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을지 몰라도 정서적으로 충분한 보살핌이나 공감, 이해를 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어요. 내가 뭔가 필요로 할 때는 아무도 내 옆에 없었지 하는 그 기억이 아주 강렬하게 남아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랑은 다른 차원의 정서적 박탈감이군요. 영화 아이나 스투피드 2 같은 거 보면 부모님들이 너무 바빠서 아이들하고 제대로 대화할 시간조차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환경이 이런 덫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이런 정서적 박탈감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나 인정을 받아도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늘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그런 느낌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관계 맺기를 어려워하거나 반대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피상적인 관계를 막 반복하기도 하죠. 대응 방식으로는요, 항복하면 자신의 감정적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거라고 믿고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에 머무릅니다. 자기 욕구나 필요를 표현하지 못하고요. 회피하면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아예 가까운 관계를 피하고 일이나 취미 같은 데 몰두하고요. 반격하는 경우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히려 더 까다롭게 요구하고 기대치를 높이고 그게 만족스럽지 않으면 쉽게 분노하거나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책에서는 이게 또 특권의식의 덫과 연결될 수 있다고도 해요. 와, 박탈감이 오히려 과도한 요구로 나타날 수도 있다니 이건 좀 흥미롭네요. 이 박탈감의 덫은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일단은 자신이 사랑받고 이해받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 즉 정서적인 필요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게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그 필요를 좀 건강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존중하고 주고받는 그런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경험이 핵심적인 치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박탈감의 덫은 생각보다 흔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잘 알아차리기 어려운 덫 중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핵심은 이겁니다. 정서적 박탈감은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면서 사랑을 주고받는 경험을 통해 채워지고 나아가 타인의 필요에 공감하는 연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네, 서로 주고받는 진정한 관계.
이제 마지막 5번째 덫인데요. 소외의 덫입니다. 이건 뭐 어떤 느낌일지 좀 짐작이 가는데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너무 달라서 어디에도 속할 수 없어. 뭐 이런 느낌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남들과 나는 너무 다르다는 느낌. 그래서 어떤 집단에도 진정으로 소속될 수 없다는 그런 외로움과 고립감이 핵심이죠. 집에만 있으려 하고 뭐 부부 동반 모임 같은 사회 활동을 극도로 꺼리는 아내 경아 씨 사례를 한번 보죠. 경아 씨는 저는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잘 못해요.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남편 외에는 기댈 사람이 없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느끼게 된 걸까요? 뭔가 계기가 있었나요? 네, 경아 씨는 어린 시절에 홈스쿨링을 했고요. 나중에 학교에 갔는데 이미 다 형성된 또래 집단에 잘 끼지를 못하고 겉돌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아, 나는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굳어진 거죠. 이처럼 어린 시절에 또래와 다르다고 느꼈던 경험, 아니면 잦은 이사나 전학, 또는 뭐 가족 내 문제,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주 다투셨다거나 알코올 문제가 있었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안정적인 소속감을 느끼기 어려웠던 환경 등이 이런 소외의 덫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덫에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를 아웃사이더로 여기고 모임을 피하고요. 사회적인 상황에서 늘 긴장하고 불편해합니다. 영화 마션차일드에서 자기가 화성에서 왔다고 믿는 아이나 아니면 완득이에서 다문화 가정이라는 배경 때문에 주변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겉도는 그 주인공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정말 혼자 붕 떠 있다는 느낌,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 소외의 덫에 대한 대응 방식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항복하면 자신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고 믿으니까 관계 자체를 두려워하고 피상적인 관계에만 머무릅니다. 혼자 공상에 빠지기 쉽고요. 회피하면 모임을 피하고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때로는 좀 무관심하거나 차갑게 보이기도 하죠. 반격은 좀 다른데요. 자신이 다르다는 그 느낌에 맞서기 위해서 억지로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과도하게 노력하거나 좀 부자연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어색해지거나 약간 가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참, 이것도 어렵네요. 이 소외감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과 바른 사람들 사이의 그 차이점이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고 있을 가능성을 좀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종종 차이점에만 너무 집중하느라 공통점을 잘 보지 못하거든요. 다른 사람들과의 공통된 부분, 뭐 비슷한 관심사나 경험 같은 것에 좀 주목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용기를 내서 좀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관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자신을 열고 다가가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소외감은 차이점 너머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작은 연결들을 시도하는 소속의 경험을 통해 완화될 수 있고요. 이는 혼자만의 시간을 건강하게 즐기는 호젓함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거절, 불신, 수치심, 박탈감, 그리고 소외라는 이 5가지 심리적 덫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생각, 내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느낌, 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외로움. 듣기만 해도 좀 무거운 감정들인데요. 이 이야기들이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었나요? 어쩌면 이 중에 하나 혹은 여러 개가 꼭 내 이야기 같다 이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덫들이 대부분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된 건 맞지만 그것이 현재의 우리를 규정하는 전부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덫들이 현재 우리의 관계 맺는 방식, 또 세상을 보는 방식, 그리고 자신을 느끼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이거든요. 특히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항복, 회피, 반격이라는 이 3가지 대응 방식이 여러 덫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내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 덫에 반응하고 있는지 그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뭐 불신이나 수치심처럼 아주 깊이 뿌리내린 덫은 변화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저희가 함께 탐색한 이 5가지 덫에 대한 이야기가 당신의 경험과 정확히 다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렌즈를 제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참 복잡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그 인간관계의 이면을 조금이나마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덫들을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혹시 이게 과거의 상처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조금은 서투르고 어쩌면 왜곡된 방식의 생존 전략이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 불신의 덫이 과거의 상처가 다시 반복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필사적인 방어막이었다면 이제 그 방어막이 여전히 나에게 최선인지 혹은 좀 더 유연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나를 보호할 수는 없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의 그 덫이 원래 당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걸까요? 그리고 이제 그 메시지를 어떻게 좀 새롭게 해석하고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